여러분 혹시 양파 좋아하세요? 저는 양파를 너무 좋아해서 양파가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고, 심지어 과자도 양파 맛 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양파는 식탁 위에 불로초,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등의 수많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체력 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건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도 탁월하죠. 한국 음식의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위암에 잘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발병률이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 프로피랄린과 폴리페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페르세틴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인 아질산염과 아민의 결합을 막아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체내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 항암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양파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양파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양파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양파즙입니다. 양파즙은 먹기 간편하면서도 모든 영양소를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양파에는 인슐린 기능을 도와 혈당 조절을 돕는 크롬 성분이 풍부하고 퀘르세틴 성분이 혈중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즙을 내서 먹는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있는 섬유소와 과육을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 천천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당지수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양파로 즙을 내버리면 내용물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양파에는 칼륨이 100g당 144mg으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를 즙으로 만들어 자주 마시게 되면 평소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고 몸에 그대로 쌓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가 되지 않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즙만큼은 더더욱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파뿐만 아니라 배즙, 포도즙, 사과즙처럼 음식을 즙으로 만들어 먹으면 내용물이 농축되어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즙들은 고열에서 장시간 끓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식이섬유나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고유의 핵심 성분들이 모두 휘발되기 때문에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음식을 즙으로 내서 먹는 것보다는 과채 그 자체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것이 부담스러워 액체 형태를 원하신다면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암을 예방해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맹이보다 무려 30에서 40배가량 많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이용한 양파 껍질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직접적으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간혹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넣거나
또는 양파 음료에 꿀을 첨가한다거나 양파와 꿀을 섞어 만든 양파꿀 절임을 통해서도 양파와 꿀을 같이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효소와 만나서 과도한 소화작용으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화알인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2시간 정도의 소화할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튀김 요리입니다. 요즘엔 기름에 이것저것 튀겨 먹는 요리가 다양해지면서 양파 역시 기름에 튀겨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파를 잘라서 동그란 링 모양이나 윗부분만 잘라내어 예쁜 꽃 모양으로 튀겨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독으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지는 음식에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과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혈전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 등 몸에 나쁜 물질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고온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발생시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독소는 잘 분해되지도 않아서 섭취할수록 체내에 점차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음식들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파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양파는 하루에 반 개씩만 먹어도 당뇨와 심장병을 예방하고 항균과 항암, 혈압 조절 그리고 체력 증진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효능을 두루 갖춘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가 식초와 만나게 되면 그 약효가 배가 되면서 최고의 궁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 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체내에서 살균과 해독작용을 하면서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동시에 양파 속의 유화알릴 성분과 식초의 부신 피질 호르몬의 촉진작용으로 인해 신경 안정과 불면증 해소, 항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신맛을 내는 초산과 구연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양파와 만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인해 혈중 지질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욱 좋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음식하면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훌륭한 맛과 다른 고기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음식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점점 떨어져 고기처럼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고기를 양파와 함께 드시면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분해 요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면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이 위와 장 점막의 세포를 자극시켜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퀘르세틴 성분이 몸속의 지방 성분을 분해해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이 만날 경우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이러한 음식들을 가려 먹으면 근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면역력 저하, 관절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가 부담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또는 양파와 식초를 곁들인 양파 초절임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콩입니다. 땅콩이나 강낭콩 등 콩류에는 비타민 B3의 일종인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콩의 풍부한 나이아신 성분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고, 반대로 양파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콩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서로 간에 좋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콩에 함유된 나이아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등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400여 개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콩은 땅콩이나 병아리콩, 렌틸콩, 완두콩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니 반찬이나 잡곡밥 등 기호에 맞게 요리한 뒤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양파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썬 직후 조리하기보다는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조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 양파 속 황화알릴 성분의 일부가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파를 썰 때 산소와 닿는 면적이 많도록 잘게 썰어두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알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양파의 갈색 겉껍질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부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칼슘은 약 98%, 마그네슘은 약 87%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배에서 40배가량 많아 세포 노화를 막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과 항염증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양파 껍질은 최대한 조금만 벗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간혹 양파를 쓰려고 꺼내서 껍질을 까보면 속 안에 검은 곰팡이가 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몇 분들은 이러한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로 씻거나 그 부위만 도려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파의 곰팡이에는 일명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불리는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부위를 도려냈다 하더라도 그 균사체가 멀쩡해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툴린이라는 독소를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는 물론이고 심하면 장염, 신장 손상 그리고 신경 독성 면역 저하, 여기에 더 악화되면 위암이나 위궤양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독소는 100도로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곰팡이가 발견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도록 하며 양파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 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한데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소박이, 오이장아찌, 오이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세요? 저는 팥죽은 물론이고 팥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성질이 평에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독기 없는 작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종기의 피고름을 배출해주고 열기를 삭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팥은 인삼,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유보다 6배, 철분은 117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5mg으로 곡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증, 단기 기억력 상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팥을 즐겨 먹는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팥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바로 설탕과 소다입니다. 팥죽이나 팥칼국수 등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팥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거나 달달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이 만나면 영양학적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제된 흰 설탕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만,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팥에 설탕을 넣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팥에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꿀을 첨가하거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익힐 때 오랜 시간 푹 삶아야 하는데요. 간혹 팥을 익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여기에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는 말을 듣고 소다를 넣어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지만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소다로 인해 상당량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팥을 삶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다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팥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팥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15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가 100g당 360mg, 고구마가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팥은 대부분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이라도 먹다 보면 꽤나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은 노화 방지가 뛰어나고 항산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면역력 개선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팥입니다. 여러분은 팥을 구매하고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 잘못 보관하거나 보관한 지 오래된 팥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팥뿐만 아니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의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의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의 강의 세척이나 가열에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팥과 같은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팥물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며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사과의 3배, 고구마의 5배나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박신혜, 이한희, 김슬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봤으며, 특히 가수 빅뱅의 탑은 팥물 다이어트로 40일 만에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팥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에 하루 정도 불려줍니다. 두 번째, 팥을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부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세 번째, 팥이 다 익으면 건져내고 물을 따라냅니다. 네 번째, 완성된 팥물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로 소비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에서 2일 정도만 물 대신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찹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해온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팥은 성질이 찬 음식이라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변을 내보내려 하지만, 반대로 성질이 따뜻한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찹쌀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팥인데요. 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과 팥은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밥을 드실 때 꼭 팥을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아밀라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안화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팩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파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